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강조애. 남편 나대기와 두 식구이며 직업은 회사원. 대학 졸업 후 대형 광고회사에 취직한 나는 원래부터 일하는 여자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녔다. 최근 승진하면서 일에 대한 열정이 한층 더 높아진 나와는 대조적으로 남편은 주유소에서 단시간 알바를 하는 게 전부였다. 왜 그런 남자와 결혼했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남편은 사회성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절대 미워할 수 없는 타입이었고 돌봐주고 싶어지는 사람이었다. 모성 본능을 자극하는 여린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나는 연애 2년을 거쳐 결혼했고 남편을 부양하고 있다.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게 단점이긴 하나 성격은 나쁜 점이 별로 없었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은 참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편이 하는 짓은 이상하기 짝이 없는 짓들 뿐이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니 뜻밖에도 시어머니가 와 계셨다. 남편은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유약한 남편을 떡 주무르듯이 했고 자기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를 만나면 남편은 마치 세뇌당한 사람처럼 갑자기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그날도 퇴근하고 들어가자 남편이 왔어! 하면서 나를 반겼다. 시어머니는 난 이제 일어나야겠다. 오늘 한 얘기는 너한테 다 맡겼으니까 그리 알고? 라고 하더니 서둘러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남편한테 오늘 한 얘기라는 게 뭐야? 라고 묻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잡아떼면서 우물쭈물했다. 이게 숨길 일이야? 무슨 얘기했는지 말해봐. 라고 다그쳤지만 남편은 못 들은 척하고 입을 다물었다. 분명히 뭔가 수상했지만 남편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상 알아낼 방법이 없었고 내 속만 답답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전보다 훨씬 빈번하게 시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시댁에 가는 날도 부쩍 늘어났다. 두 사람이 무슨 작당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아무리 물어도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해 짜증만 늘어났고 대화하는 횟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평소에는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일이 많았지만 남편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날이 늘었고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졌다. 한 달 후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황당한 얘기를 꺼냈다. 대출받아서 2세대 주택 샀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너 딴소리하면 이혼이야? 라면서 막무가내로 던지는 남편. 뭐? 2세대 주택? 내가 너무 놀라는 반응을 보이자 남편은 시어머니와 같이 계획한 일에 대해 설명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왔던 날 갑자기 2세대 주택 얘기를 꺼내면서 같이 살자고 했다는 거였다. 시어머니는 새 집에서 다시 같이 살면 그게 행복이지. 행복이 별거니? 라고 말하면서 남편을 세뇌시켰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의 꿰매 넘어간 남편은 자기가 대출받아서 2세대 주택을 사겠다고 나섰고 완전히 맛이 간 상태였다. 그때 내가 남편에게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주택 대출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바로 현실을 알려줬다. 하지만 남편은 대출은 벌써 받았어. 엄마가 잘하는 대출회사에 연락했더니 한 방에 간단하게 되던데? 라며 으스댔다. 대출회사 명함을 봤더니 듣도 보도 못한 회사였다. 곧장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사채업자라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이 반항하면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아. 라면서 나를 협박하길래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는 게 더 수상했다. 나는 남편에게 몇 번이나 당신 그 회사에서 절대 대출 받으면 안 돼? 라고 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쉬는 날에 혼자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다. 시어머니한테 대출회사가 아니라 사채업자라고 말씀드리자 그럴 리 없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게 남편과 똑같았다. 어머님 생각 좀 해보세요. 대기 씨는 알바생의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주택 대출을 해줄 리가 없다고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대기 월급이 뭐가 100만 원이라는 거야? 주유소 청사원의 주임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는데
라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을 했다. 나도 모르게 그만 응?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넌 아까부터 뭐라는 거냐? 우리 아들이 왜 알바를 해? 영양가 없는 소리 그만해! 라면서 코웃음을 쳤다.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자기가 정사원이라고 거짓말을 친 모양이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 정도 대출받은 능력은 된다고 철석같이 믿었고 사채업자라고 사실을 말해줘도 절대 믿으려고 하질 않았다. 사채업자한테 거액의 돈을 빌리려는 두 사람과 더는 가족이란 이름 하에 있을 수 없었다. 내 인생마저 구렁텅이에 빠질 수는 없는 법. 그렇게 생각한 나는 남편에 대한 애정도 다 사라졌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 남편은 나를 더욱 함부로 대했다.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무슨 말만 나오면 이혼 서류를 들춰보이면서 나를 협박했다. 그러면서 대출도 한 방에 받았고 내가 밖에 나가면 그런 취급받는 사람이다 이거야. 너도 이런 남자 놓치기 아깝지? 라면서 개 잘난 척 한술 더 떠서 시어머니랑 한패가 돼서 동거하게 되면 집안일은 네가 다 맡아? 며느리잖아. 라면서 돈도 내가 버는데 집에서도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내가 수입도 더 많고 일하는 시간도 길어서 남편이 집안일을 맡아서 해주는 편이었다.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모습을 보고 나니 시어머니의 막강한 영향력에 공포심마저 느껴졌다. 남편은 점점 엽기적으로 변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 사인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아예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놓았다. 이게 뭐야? 라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네가 절대 반항 못할 거라고 해서 라며 거만하게 말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한 나는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왕 바닥까지 맛본 마당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지는 꼴을 꼭 보고 나서 이혼하리라 다짐했다. 한 달 후 남편이 일이 척척 진행돼서 집 딱 샀어. 이사 준비는 네가 혼자서 해?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하길래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한 후 서둘러서 짐을 챙겼다. 다음은 남편이 나를 협박하기 위해 작성해놓은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에 가서 접수시킨 후 짐을 챙겨서 미리 계약해뒀던 아파트로 옮겼다. 얼마 안 있어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다. 야, 내가 이사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 이 모양이야?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이혼이다. 라고 하길래 그럼 나야 땡큐지. 월 100만 원으로 대출빚 열심히 갚아? 라고 한 후 전화를 끊고 핸드폰도 꺼버렸다. 다음날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다. 너 집에 안 들어오고 뭐해? 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나는 냉정하고 침착한 어조로 이미 이혼했기 때문에 이젠 남남이고 그 집에 갈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혼? 라고 시겁하는 남편에게 한 번만 더 함부로 회사로 찾아오면 경비원 부를 거야? 라고 경고한 후 야멸차게 가라고 하자 너 나랑 이혼하면 너 분명히 후회한다. 갈 생각은 안 하고 소리만 질러댔다. 남편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 정도가 됐을 무렵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남편을 앞세우고 회사로 찾아왔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그게 말이다. 그 대출회사가 네 말대로 사채업자였어. 빚 갚으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내가 살 수가 없다. 네가 빚 좀 같이 갚아줘야겠다. 라고 부탁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렸던 거예요. 라고 하자 남편이 울면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네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텐데. 라며 울먹. 나는 두 사람에게 이미 이혼한 마당에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거절한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 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출빚을 갚지 못했고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다 집이 넘어갔다고 한다. 그게 다가 아니라 사채업자들은 빚을 갚으라며 이상한 일자리를 알선했고 남편은 어디 해외로 보내졌다고 한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위험한 환경에서 밀수, 밀매와 관련된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국내에 남아서 장기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이자만 겨우 갚는 실정. 빚만 점점 불어나고 있다나 뭐라나. 한편 나는 남편
시어머니한테서 무사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솔로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다.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도 남편, 시어머니처럼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 두 사람한테서 벗어나기로 한 건 더없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멍청한 남자한테 속지 않으려면 사람 보는 안목만큼은 길러야 한다는 게 내 신조가 됐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내년에 결혼 예정인 약혼자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회식 있어서 늦는다고 해뒀으니까 올 진자랑 집에서 느긋하게 볼 수 있어. 응? 순간 뭐래니? 메시지 의미 해석 불가 상황. 30초 정도가 지나서야 이게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즉 바람 피우고 있다는 증거가 딱 걸린 상황. 바로 처단을 내릴까 하다가 일부러 장단을 맞춰주기로 작전을 바꿨다. 뭐래니? 오늘 못 만난다고 했잖아. 나 회식 있다고 말했는데 까먹었어? 한참 있다가 남친이 내가 착각했었나봐. 미안, 이름도 오타가 났네. 근데 오늘 진짜 못 만나? 섭섭해서 어쩔. 회식 끝나면 한밤중일 거야. 미안. 우린 내일 보면 되는데 뭘. 내일까지 꾹 참을게. 다시 연락할게. 알고 보니 나도 연기가 되는 사람이었다. 물론 회식은 없었다. 바로 이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엄마와 나는 매우 사이좋은 모녀였다. 쇼핑도 취미도 잘 맞는 사이. 헐, 너 한 건 잡았구나? 이게 뭐라고. 쓸데없이 흥분한 엄마를 데리고 남친의 불륜 현장을 급습하기로 했다. 남친과는 1년 정도 만났다.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 완료, 반동거 중. 열쇠도 있고 거침없이 남친 집으로 진격.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방 안의 휴지와 상비하고 있는 콘돔을 몽땅 치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엄마랑 합류해서 잠복하고 기다리는데 불륜 남녀가 등장.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고 얼마 후 집안의 불이 다 꺼졌다. 하지만 중간에 지금 딱 필요한 휴지며 콘돔이 안 보이자 물건을 찾으려는 듯 방에 불을 킨 순간 사진 촬영 실시. 뭐야? 플래시가 팡 하고 터지자 시겁한 두 사람은 홀딱 벗은 상태에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이미 다 들통났으니까 침착해. 네가 왜 오늘 회식이라며? 처음엔 멘붕의 현타에 정신을 못 차리더니 대박! 재수 너 지금 대형 사고 난 건 알고 있지? 라고 엄마가 존재감을 나타내자 얼굴은 더욱 흑빛으로 죽어갔다. 증거 사진을 몇 장 더 촬영한 후 두 사람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고 증인 신문에 착수. 안녕하세요. 전 약혼녀 최강이에요. 내키지는 않겠지만 상황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직접 하는 게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던가요? 한진자의 핸드폰 검열 시작. 그냥 할게요. 왕재수 선배랑은 회사 선후배 사이고요. 제가 먼저 좋아해서 따라다녔어요. 약혼자가 있는 것도 알았는데 포기가 안 돼서 그만. 그렇구나. 회사 동료고 그쪽이 먼저 좋아하게 됐다 이거네요? 약혼자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네, 약혼자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바보 같은 제 잘못이에요. 진짜가 전부 책임질게요. 제발 왕재수 선배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뭐래? 순정파니?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됨? 완전 착각하고 있는 바보 같은 여자를 보고 있으려니 왕짜증이 몰려왔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웃으면서 진자씨의 순도 100% 순애보에 제 마음이 다 저려오네요. 왕재수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네, 맞아요. 대책 없이 사랑에 빠진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전부 다 책임질게요. 죄송해요. 진짜야. 비련의 여주인공의 빙의한 한진자를 보며 폭풍 감동 중인 왕재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진심으로 말씀하시니까 두 사람분의 위자료를 한진자 씨한테 청구할게요. 에? 위자료라는 워딩이 나오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마치 위자료라는 말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는 저 맹한 표정이라니. 너무 대단하시다. 이게 찐 사랑이란 건가 봐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전달할게요. 저 위자료라니 무슨 뜻이에요? 어머, 모르고 계셨나 봐요? 저랑 왕재수랑 결혼 날짜 잡은 사이였어요. 자그마치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 중에 저지른 불륜은 결혼했을 때하고 똑같이 취급되는 거 알죠? 그래서 나는 불륜 관계인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상식이니까 다 각오하고 만난 거 맞죠? 그래서 다 책임지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설마 그것도 모르고 한 말은 아니죠? 내가 빠른 속도로 브리핑을 마치자 진자는 얼굴이 파리해지더니 현타가 온 듯 그 위자료는 얼마를... 진자와 한 배를 타게 된 왕재수가 역시나 파리한 얼굴로 물었다.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재수 씨한테는 5천만 원 정도 받을 생각이었고 한진자 씨는 그거 반 정도 청구할 생각이었는데 두 개 합쳐서 전액 진자 씨가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진자는 그런 돈 없어요. 전 못 내요. 방금 전에 진자 씨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한 말이에요? 설마 미안하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하자. 아무튼 나는 위자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라면서 순정파를 포기하고 성가를 부렸다. 일이 복잡해졌네요. 그럼 좋아요. 왕재수 씨가 자기 몫을 내는 걸로 하죠. 진자 씨는 2,500이면 납득하겠어요? 난 그것도 많다니까. 그렇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서 한진자 전화기로 진자 모친에게 전화를 했는데 와우, 그 엄마의 그 딸. 실은 제 약혼자가 진자 씨랑 불륜을 해서요. 지금 두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듣는 중이었어요. 뭐야 너? 어디서 헛소리야? 우리 진짜 그런 애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헛소리 하는 거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걱정 마세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꼭 눈으로 확인하셔야겠다면 따님 벗고 있는 사진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백문이 불여일견. 증거 사진을 전송하자 이제 믿으시겠어요? 관계자 전원이 모여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요.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알았으니까 기다려. 남편하고 같이 갈 테니까. 온다고 하니 일단 작전은 성공. 순순히 인정할 타입은 아닌 것 같고 피곤한 상황이 예상됨. 다음으로 왕재수 부모님께 연락해서 사정을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거의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아버님은 화가 나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모습. 오늘은 각각 부모님께 연락만 드리고 다음날 전원이 한자리에 모이자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말하고 증거를 공개했다. 증거를 보더니 왕재수 부모님도 한진자 부모님도 몸둘 바를 몰라 했다. 먼저 한진자 모친이 진자야, 너 진짜 약혼자가 있는 거 알았어? 이 남자한테 속은 게 아니고? 아니요, 진자 씨는 어제 분명히 약혼자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라고 했어요. 넌 빠져! 난 우리 진자한테 물었어. 진자야, 네가 말해. 자기 엄마가 소리를 지르자 주눅이 든 한진자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급 후회하는 표정으로 알고 있었어 라고 했다. 사실관계 입증됐고요. 왕재수한테 5천, 한진자 씨에게는 절반인 2,500만 원을 청구할 생각인데 이의 있으신가요? 내가 돈이 있어야 말이지 라고 왕재수가 말한 순간 빠기친 아버님은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왔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 입 안 닥쳐? 네가 한 짓을 생각해야지. 강희한테 안 들켰으면 멀쩡히 결혼해서 뒤에서 딴짓할 생각이었냐? 뭐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그리고 그 전에 무릎 꿇고 빌어. 에라이 못난 놈. 아버지에게 맞은 게 아파서 그랬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는 왕재수.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였다. 한진자 씨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묻자 역시 한진자보다 모친이 먼저 치고 나왔다. 2,500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젊은 애들이 바람핀 걸 줘가지고 2,500씩이나? 신종 꽃뱀이야 뭐야? 그러세요. 참 안타깝네요. 그럼 법으로 정의의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자 한진자 부친이 사색이 돼서는 아니요. 네 아주 그럼요. 라면서 앞으로 나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조금 전까지는 병풍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때부터 그들 부부의 싸움이 시작됐다. 그만하라니까. 남의 결혼을 다 망쳐놓고 무슨 자격으로 잘났다고 떠들어. 위자료를 냈다고 해도 진자가 한 짓이 없어질 것 같아? 또 만약에 진짜 고소라도 당하면 앞으로 진자가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순 있겠냐고. 결혼은커녕 취직도 못해.
내 말 알아들어? 그제야 한진자 모친도 상황 파악이 됐는지 사색이 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나와 왕재수의 결혼은 파탄이 났고 왕재수와 한진자는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왕재수로부터 러브레터 폭탄이 장렬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네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받는 데만 익숙했어. 그러다 결국 너한테 상처를 주고 말았지만 난 이제 개봉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난 너밖에 없어. 너 왜 답장이 없어?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는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건 위자료니 뭐니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지 말고 우리 이 돈으로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 어? 이런 허접한 문장으로 내 눈과 머리를 더럽히길래 바로 왕재수 부친에게 연락했다. 다시 한번 이런 걸 보내면 위자료를 2배로 올리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자 다시 한번 아버님이 주먹이 마중을 나갔는지 왕재수의 문자 폭탄은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왕재수는 다니던 직장을 강제로 그만두게 됐고 대신 친척이 하는 건설회사에 강제로 취업하게 됐다고 한다. 회사 내에는 한때 좀 놀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데 누가 보면 조폭으로 착각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 동료로 있는 곳이라고 한다. 더구나 사원 숙소에 강제로 입소된 상황인데 5천만 원을 다 갚아야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한다. 고생이 많다, 왕재수.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당시 나는 남편과 아이랑 셋이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됐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던 와중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다. 내가 의심하게 된 건 집 전화나 내 핸드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끊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면서부터이다. 그때는 아이 병원 문제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어서 몰랐지만 나중에 그게 다 불륜녀가 일부러 장난친 거였다는 걸 알게 됐다. 결정적으로 자동차 조수석에서 호텔 카드가 발견되고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면서 남편과 말다툼이 벌어진 후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이혼에 합의했다. 남편의 불륜이 가장 용서가 안 된 대목은 불륜 그 자체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아이의 수술 때문에 나는 영혼까지 털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자기 자식 수술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다른 여자와 쾌락을 즐기는 기회로 이용하다니 인간 이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그러다 내가 이러면 아이가 너무 가엾다는 생각에 시골에 있는 친정으로 아이와 같이 내려가서 요양하기로 마음먹었다. 회복되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 동안 부모님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그런데 그 즈음에 사촌 오빠도 이혼을 하게 됐다. 그쪽은 와이프가 바람이 났는데 아이를 학대했었다고 한다. 사촌 오빠의 엄마인 이모는 자식이 불륜으로 이혼한 똑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 엄마를 의지 삼아 신세 한탄을 하러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날이 많았다. 사촌 오빠는 회사에서 늦게 끝나다 보니 아이는 주로 이모가 돌보고 있었는데 두 분이 얘기에 몰두해 계실 때는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은 내 몫이었다. 그 무렵 나는 언제까지 부모님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어서 슬슬 재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제 겨우 힘들게 마음을 추슬렀는데 새로 직장에 들어가서 행여 사람한테 치이면 또 상처가 도지지 않겠냐며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고 위로해 주셨다. 그때 이모가 나한테 사촌 오빠 딸아이의 베이비시터를 해주지 않겠냐고 제안하셨다. 이모는 시부모님을 돌보고 있어서 손녀까지 돌보는 게 힘에 겹다고 하셨다. 친척한테 보수를 받고 일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모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손녀를 맡기는 것보다는 손녀도 나를 잘 따르고 믿음이 가는 내가 몇 배나 안심된다면서 기꺼이 알바비를 주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조카의 베이비시터 알바를 시작했다. 아침엔 사촌 오빠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후 5시가 되면 내가 데리러 가서 저녁 먹이고 씻기고
같이 놀아주다가 밤 9시쯤 이모부부와 사촌오빠가 사는 집에 데려다 주기.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타 경비 포함 월 80이 보수였다. 나로서는 전혀 불만 없는 조건이었는데 사촌오빠도 나한테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내가 너한테 큰 신세를 지게 됐다. 현우랑 같이 놀아서 그런지 지아가 성격도 밝아진 것 같아. 라면서 알바비와는 별도로 나한테 보너스도 주고 현우 선물도 사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얘기가 전남편과 불륜녀한테도 알려졌는지 내가 사촌오빠랑 은밀한 사이라고 멋대로 생각하더니 괴롭히기 시작했다.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싱글마더란 게 이미 마이너스인데 어디 남자가 없어서 애 키울 자격이 있어? 불륜녀한테서 그런 내용의 전화, 편지들이 공격적으로 날아들었다. 아빠와 변호사가 사실 무근이며 나를 공격할 경우 간과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주의를 줬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애 교육에 대해서 나도 말할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며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전 남편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져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식구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한 나는 친정에서 나오기로 결심했다. 타깃이 나라는 건 너무나 분명했고 아들아이한테는 미안했지만 새로 옮겨간 곳에서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는 부모님께 아들아이를 맡겨두기로 했다. 사촌 오빠한테도 사과하러 찾아갔다. 오빠는 많이 아쉬워하면서도 내가 안전하고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하다며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다. 새로 옮겨간 곳은 나도 처음이었지만 전 남편과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일부러 골랐다. 아파트는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 곳으로 정했다. 직장에 들어간 후 인간관계에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하루빨리 아들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살고 싶다는 일념으로 적응해 나갔다. 이 정도면 아들아이를 데려와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집에 온 시간이 밤 9시가 넘었었는데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부모님도 아들아이도 아직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고 열쇠도 주지 않았는데 아침에 급하게 나가느라 불 끄는 걸 깜빡했나? 만일을 대비해서 핸드폰에 112를 눌러놓고 위험하면 바로 전화를 걸 준비를 마친 후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미 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전 남편과 불륜녀로부터 인신공격을 받은 후 더욱 예민해져 있었다. 평상시에도 불은 껐는지 문은 잘 잠갔는지 몇 번씩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열쇠를 잠그지 않고 출근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 일단 집 안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현관문이 보이는 곳에서 내가 여기 사는 걸 유일하게 알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에 먼저 신고할까 고민도 했었지만 만약 내가 착각한 거면 경찰관분들께 피해를 입힐 것 같아서 우선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집주인하고 같이 집 안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랬더니 집주인 아저씨가 이럴 땐 남자가 있어야지 라고 하더니 자기 아들 2명을 대동하고 바로 와주셨다. 집주인 아저씨와 아들 2명이 동장을 살피기 위해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세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자 침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세 사람은 침실 앞에서 일단 멈춤,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자 침실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세 사람을 향해서 누구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그러는 넌 누구냐고 묻자 여자는 급 당황하며 허둥지둥 빠져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냥 도망치게 둘 사람들이 아니었다. 집주인 아저씨의 아들들은 자그마치 유도 유단자였는데 여자 하나를 눈앞에서 놓칠 리가. 그 여자가 누군지는 내가 바로 알아봤다. 설마 했는데 역시 불륜녀였다. 불륜녀는 집주인과 아들들에게 당신들 뭐야? 그 여자 어디 갔어? 라며 계속 소리를 질러댔지만 이미 경찰이 도착한 상태였다. 불륜녀가 내 방에서 경찰 손에 붙들려 끌려 나왔을 때 직접 부딪히지 않는 게 나중을 위해 좋을 거라면서 경찰이 나와 여자가 대면하지 않게 신중하게 대응해줬다. 그러고 나서는 집주인과 내가 집안 상태를 점검하고 경찰에 사정을 설명하고 나니 이미 한밤중이 되어 있었다. 가장 무서웠던 건 그 여자가 어떻게 여길 알아냈냐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리게 된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 전 남편과 불륜녀가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내가 사는 아파트에 불법 침입을 감행했고 주소는 부모님 집 우편물이나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특정해냈다고 한다. 그날 전 남편이 같이 있지 않았던 건 남자가 집 주변을 얼쩡거리는 것보다는 여자가 움직이는 게 의심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자만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혼자 뒤집어 쓰긴 억울하다고 생각한 불륜녀가 전 남편의 이름을 불었고 공범 2명이 나란히 체포되는 결과가 됐다. 하지만 무슨 목적으로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의문을 품게 된 경찰이 이유와 목적에 관해 묻자 내가 사촌 오빠랑 부적절한 관계이고 그 덕분에 엄청 사치스럽게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는 거였다. 다른 게 아니라 돈이 목적? 두 사람은 불륜이 발각되면서 회사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고립됐고 해고를 당하자 경제적으로 궁지에 물렸다. 그러다 우연히 내가 애나 보면서 전업주부 비슷하게 사는데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고 적당히 괴롭혀서 정신을 빼놓은 후 집안에 몰래 들어와서 통장이랑 도장을 훔치기로 했다는 거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서 기가 막힐 뿐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신문에 실리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공개됐고 사회생활에 더욱 지장이 초래됐다. 결국 사회복귀 완전 불가, 전과까지 붙자 홈리스로 전락. 지금은 공원이나 지하철역을 전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이가 아파서 수술받고 있는데 불륜이나 하고 다니는 인간 쓰레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다 도둑질이라니. 나한테 최소한의 미안함조차 없었다는 걸 새삼 알게 됐다. 다행히 두 사람이 체포될 때 나랑 현장에서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기들이 집을 잘못 찾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덕분에 아들아이와 안심하고 같이 살 수 있게 됐다. 한편 걱정했던 사촌 오빠는 얼마 전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됐고 재혼한 후 세 사람이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한다. 인간 쓰레기 두 사람에게는 마땅히 내려질 벌도 내려졌고 나도 사촌 오빠도 비로소 평온한 일상을 되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이보아. 시댁은 대단한 자산가였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다. 내 남편 이세주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었고 흔히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 결혼 전에는 걱정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혼 후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며느리를 구박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불안함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반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구박은커녕 보아야, 힘들지 않니? 청소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넓은 집을 청소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와서 피곤하지 않냐고 걱정을 해주시곤 했다. 집이 쓸데없이 넓어서 탈이야. 안 쓰는 방은 그냥 두고 평소에 우리 쓰는 공간만 하면 돼. 솔직히 이 집은 거의 궁궐이었다. 지방 유지가 대대로 살아온 대저택이라고나 할까?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정도는 힘들 거라고 본다. 시댁 식구들이 나를 배려해줄 때면 신선한 느낌마저 들었다. 친정에서는 이렇게 누가 날 챙겨주는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걸 진정한 가족이라고 하는 걸까? 내가 시댁 식구들에게 진정한 가족애를 느끼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밝고 말 잘하는 동생은 수다스러운 부모님과 잘 맞았다. 하지만 나하고는 모든 게 맞지 않았다. 나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지내면서 가족의 따뜻함과 행복을 느꼈다. 마치 꿈처럼. 그런데 꿈같이 평온했던 일상이 갑자기 끝이 났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물건을 사러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대형 쇼핑몰에 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셨다. 교통사고는 한순간에 두 분의 목숨을 앗아갔다. 장례식 당일 아침, 이 집이 이렇게나 넓었었나? 평상시처럼 청소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어머님, 아버님도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나는 아직 아무 보답도 못해드렸는데. 내가 자조적으로 한탄하자 남편이 나를 위로하며 바보같이 뭐래니?
어머니도 아버지도 너랑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다고. 남편은 나를 따뜻한 말로 위로하며 다정하게 안아줬다. 그때였다. 갑자기 현관문을 누가 거칠게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도 안 누르고 더구나 이른 시간에 다짜고짜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니 어이가 없었다. 역시 이 집은 아무리 봐도 쓸데없이 넓다니까. 이 집을 팔면 얼마나 나올까? 글쎄, 생각보다 얼마 안 할걸. 그래봐야 시골인데. 장례식이 있는 아침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박한 목소리. 이건 틀림없는 내 여동생 재화와 제부의 목소리였다. 모르는 소리 마. 요즘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싶어하는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와 남편이 현관으로 급히 나갔을 때는 이미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나를 보고 피식 웃었다. 재화야, 제부까지 여긴 왜? 언니, 왜는 도와주려고 온 거지. 근데 이 집 진짜 대박이다. 재화는 고인이 남긴 유산을 둘러보러 온 분위기였다. 내가 실은 요즘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 믿었던 친정 부모님도 벌써 저 세상 간 지 오래고 나한테 용돈 줄 사람도 없는 거 알지? 재화는 멀쩡히 다 커서 결혼까지 했으면서도 친정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있었다. 반면 나한테는 생활비를 보내라고 매달 성화였다. 어려서부터 늘 그런 식이었지만 정말 한결같이 차별했다. 언니, 이 집 팔 생각 없어? 내가 아는 사람이 부동산을 하거든. 말만 잘하면 값은 섭섭하지 않게 해줄 텐데. 누가 집을 팔아? 이 집은 어머님 아버님 집이야. 뭐래, 죽었잖아 그 사람들은. 이 집 팔고 언니도 아파트로 가는 거 어때? 이왕이면 서울로. 내가 중개수수료는 가족 할인 적용해서 싸게 해줄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넌 나만 보면 그저 돈. 내가 돈으로 보이니? 내가 집에 보냈던 생활비도 결국은 네 용돈인지 뭔지로 다 흘러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침부터 혈압이 오르는 일이 있었지만 시부모님의 장례식은 큰 문제 없이 무사히 끝났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동생이 폭탄 발언을 했다. 내가 아직 말 안 했는데 나 예정 제왕절개 수술 받을 거거든? 그것도 내일. 내 생각에 내 뱃속의 애들은 언니네 시아버지 시어머니 환생이 아닌가 싶어. 예정 제왕절개? 제왕절개가 예정 제왕절개랑 긴급 제왕절개랑 두 개가 있거든. 긴급 제왕절개는 말 그대로 긴급이라 수술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닌데 예정 제왕절개는 수술 날짜를 고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셨단 말 듣고 최대한 빨리 잡은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왜 그래야 되는데? 왜는 재밌잖아. 언니 대박이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완전 재밌어. 나 출산하면 축의금 두둑이 줄 거지? 파티도 해주고? 맞다. 우리 애들 이름 언니네 시부모님 이름 따서 지어도 좋겠다. 애들 쌍둥이인 거 알지? 출산 축하 인사는 병원에서 받을게. 재화 부부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아무리 미워도 동생이 출산을 했는데 아무 선물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갔다. 내가 축의금을 내밀자 동생은 그 자리에서 봉투에 든 금액을 확인했다. 이게 다야? 달랑 20만 원? 내가 말했지. 언니네 시부모님이 우리 애들로 환생한 거라고. 나 아들 딸 쌍둥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언니네 유산 나한테도 줘. 뭐가 어째?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니? 지금 거절하는 분위기? 그래, 그렇다면 진짜 언니 네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름 갖다 쓴다? 그거 협박이니? 언니네 제사 때마다 우리 애들 생일도 당연히 해마다 다가올 거고 그럼 생일 축하해 이런 인사도 해줘야 되는데 더구나 이름이 시부모님하고 똑같으면 부를 때마다 기분이 어떨까? 상상만 해도 개웃긴다. 재화는 우릴 가지고 놀았다. 그게 싫으면 돈을 주던가 언니. 내가 너한테 왜? 말싸움이 오고 가고 있을 때 재화의 시부모님이 들어오셨다. 순간 동생 얼굴빛이 변했다. 동생은 여우짓을 잘했다. 동생 시부모님들은 자기들 며느리의 본성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던 눈치였다. 재화, 너 무슨 그런 흉한 소리를 하고 있니? 아니에요, 그런 거 어머님.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재화에게 단호하게 경고했다. 뭐가 아닌데? 장례식 아침부터 쳐들어와서 집을 팔아라 땅을 팔아라 막말한 게 누군데? 그거야. 그것뿐이니? 수술 날짜를 하필 시부모님 돌아가시는 날에 맞춰서 돌아가신 우리 시부모님 이름을 네 쌍둥이들한테 짓겠다고? 어디서 그런 협박을 해? 인간 말종아! 미안해, 용서해줘. 재화는 사과했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고 동생을 외면하고 병실에서 나왔다. 며칠 후
재화와 제부가 피폐해진 몰골로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쌍둥이 출산과 육아, 양육비며 생활비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았다. 알고 보니 동생은 친정뿐만 아니라 시댁에서도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어려서도 그렇게 용돈을 잘 받아내더니 어른이 돼서도 그 버릇은 여전했다. 알바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재화와 그런 재화한테 세뇌당하고 마찬가지로 일할 생각이 없는 제부. 그런 부부라면 아이 키우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겠지. 아마도 아이가 태어나면 시댁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이었겠지만 지난번 병실에서 재화의 본 모습을 본 시댁에서 생활비 보조는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셨다고 한다. 언니 부탁이야. 우리 애들 좀 키워줘. 나 혼자서는 무리야. 나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 알아? 저형 제발 부탁드려요. 애들이 밤새 울어서 저까지 수면 부족에 회사에 가도 일을 못하겠어요. 그건 부모가 감당할 일이지. 네가 우리 시부모님 장례식 아침에 와서 막말했을 때 나도 그때 분하고 원통해서 며칠씩 잠을 못 잔 건 마찬가지야. 알았어. 그럼 돈이라도.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보낸 돈 있잖아. 그 돈 이제 나한테 주라. 몇십만 원이라도 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구야, 우린 가족이잖아. 내 이보와 가족은 내 남편 이세주밖에 없어. 부모님들이 달라는 대로 생활비를 보냈던 건 그래도 낳고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해서야. 그런데 넌 뭐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갚을 은혜라도 있니? 나는 단칼에 선을 그었다. 나는 이제 이 집안 며느리고 따라서 이 집과 땅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어. 내가 강하게 나가자 동생 부부는 기가 죽어서 그대로 돌아갔다. 다시 며칠 후 재화가 또 제부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언니는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밑에서 잘 살아서 내 심정을 몰라. 나처럼 구박받고 서름받으면서도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는 고통을. 이번엔 심파설정이니? 네, 재화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제 입으로 부모님 욕하는 건 좀 그렇지만 재화와 제부는 자기네 시부모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불쌍한 척 연기했다. 그동안 생활비 꾸준히 받아온 건 뭐니 그럼? 나는 중간에 핸드폰을 꺼내들었고 재화 시댁으로 전화를 걸었다. 30분 정도가 지나서 나는 전화 받아. 너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다. 라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동생한테 전화기를 건네줬다. 어? 맹한 표정으로 내 핸드폰을 건네받은 동생. 거리를 두고 서 있던 나한테까지 다 들릴 정도로 표효하는 재화 시어머니. 기겁한 동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역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화나게 만들면 큰일이 벌어지고 만다. 우리 가족은 나, 남편, 아이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안 해도 될 말을 주변에 하고 다녀서 짜증나서 살 수가 없을 지경이다. 예를 들면 우리 며느리는 요리 솜씨가 영 젬병인 것 같은데 이제 손주도 태어났는데 애 밥은 제대로 해먹일지 난 자나깨나 그 걱정이야. 밥은 둘째치고 귀찮다고 청소도 잘 안 하고 사는 모양인데 그러다 애가 알레르기라도 생기면 어째? 라고 빨래 널어놓은 꼴도 보고 있으면 천불이 나는데 내가 말하면 잔소리 한다고 할까봐. 이런 식으로 미주알 고주알 동네 사람들 무슨 모임 사람들한테 내가 집안이라고는 담을 쌓고 사는 여자인 것처럼 말을 하고 다녔다. 그 후폭풍으로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림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혼수를 두는 통에 정말 날마다 피곤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집안일을 잘 해내고 있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리 솜씨는 어디 가서 빠지질 않는다. 심지어 나는 조리사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다. 그 증인으로 남편은 항상 내가 만든 걸 맛있다며 잘 먹고 있다. 자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 역시 보통 주부들보다는 제대로 챙긴다고 자부한다. 난 근본이 있으니까. 아이가 먹는 이유식도 모두 직접 만들고 냉동 보관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비교적 자신이 없는 건 청소이나 이 분야는 남편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해도 이불도 자주 말리고 온 집안 구석구석 쓸고 닦고 아이가 안심하고 바닥을 기어다닐 수 있게 물걸레질까지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항상 깨끗했다. 이런 사정을 뻔질나게 우리 집을 드나드는 시어머니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꼭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었다.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나한테 집안일로 혼수를 두면 저희 시어머니는 자기하고 똑같게 안 하면 안심이 안 되시나 봐요. 심지어 조미료를 정리하는 순서까지
어머님하고 똑같게 해야 직성이 풀리시더라고요. 라고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경고를 애둘러서 하고 있다. 조미료 위치는 정말로 아휴 이런 것도 조금만 신경 쓰면 훨씬 편리한데 정이 너니까 어쩔 수가 없지. 라고 항상 나를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기 때문에 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반찬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조미료 정도는 내 맘대로 나열해도 되건만 꼭 지적질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남편도 나한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주의를 여러 번 주었었다. 어디 가서 정이 요리 맛없다고 하고 다니지 마세요. 솔직히 어머니 요리보다 100배 맛있으니까. 라고 말이다. 나 역시 어머님 요리에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긴 힘들다. 그게 무슨 요리이건 상관없이 간장이 듬뿍 들어가 있고 대체적으로 짜다. 나는 다르다. 나는 재료 맛을 최대한 살리자는 주의이고 싱겁지도 짜지도 않게 균형을 잘 잡아서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게 내가 추구하는 요리이다. 다행히 남편은 내가 만든 음식을 아주 좋아하고 아이도 내가 만든 걸 아주 잘 먹는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내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면서 이걸 내 손주한테 어떻게 먹이냐고 한탄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정체불명의 죽도 아닌 밥도 아닌 걸 만들어 오셔서 아이한테 먹였는데 한 입 먹더니 아이가 바로 퇴퇴 뱉어내버렸다.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던 건 말할 것도 없다. 아들은 엄마 집밥보다 마누라밥이 더 맛있다고 하질 않나 좋은 기분은 아닐 듯. 하지만 나도 그런 시어머니가 별로였고 적당히 대답은 하지만 대체적으로 영혼 없는 대답인 건 사실이다. 그러던 어느 날 4월 초파일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정희 너 나 싫어하는 거 다 알아? 너 내가 일찍 죽으면 좋겠지? 응? 라는 말을 실실 웃으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한테 물었대. 그런 말을 저렇게 웃으면서 하나? 어이가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 평소 시어머니는 애둘러서 비꼬듯이 말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번엔 직구로 훅 들어와서 이건 또 뭐지? 싶고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피해 다녔다. 하지만 계속 따라다니며 같은 말만 반복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더니 위에 걸친 카디건 주머니에서 뭔가 반짝하는 게 보였다. 유심히 보니 IC 레코더가 분명했다. 남편이 일 때문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것하고 색깔만 달라서 바로 판별할 수 있었다. 그걸 본 순간 시어머니가 증거를 수집해서 더욱 확실하게 나를 비방하려고 작정했다는 걸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어이도 없고 화도 났지만 한편으론 가소롭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같은 수법을 쓰길래 시어머니를 확 붙들고 레코더를 압수했다. 어머님, 왜 이러시는데요?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생각 중이었는데 저는 어머님한테 보답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몇십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끝까지 잘 모실 생각이에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도 있고 동거는 빠를수록 좋지 않겠어요? 라고 레코더를 한 손에 쥐고 여유 있게 발언했다. 나한테 레코더를 들켰다는 걸 알고 시어머니는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야. 뭐가 그런 게 아닌데요? 저한테 억지로 말 시켜서 녹음한 후에 무슨 짓을 하려고 하셨는데요? 좋은 일은 아닌 게 분명하죠? 아니라니까?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얼른 내 앞에서 도망쳤다.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동안 점점 상황이 재밌어서 웃으면서 그런 말을 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소름 끼쳤을 수도 있겠다 싶다. 앞으로도 내가 한 말을 녹음해서 딴 데다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먼저 선수쳐서 왜 저를 피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제가 싫으세요? 라고 레코더를 흔들어 보이면서 시어머니 뒤를 쫓아다녔다. 마지막엔 집까지 따라가서 어머님 이거 두고 가셨어요 라고 하면서 레코더를 돌려들었더니 시어머니는 고맙다면서 레코더를 받았고 그러고는 입을 꾹 닫았다. 시어머니는 그걸로 나를 세게 골탕 먹일 속셈이었겠지만 그런 수법으로 나를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너무 허술하고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대. 나중에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레코더를 들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그걸로 뭘 하려고 했었는지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자 남편도 화를 냈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몰래 갖고 다니면서 며느리를 괴롭힐 생각을 하냐고 시어머니를 찾아가 조목조목 따졌고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했다. 옆에서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도 화가 난 건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며느리가 한 말을 녹음해서 뭐에 쓰려고 했어?
당장 고하지 못해? 어서! 아니야. 아니면 아닌데 그런 건 왜 들고 다녔어? 이유가 뭐냐고? 당신 일부러 정희한테 불리한 대답하게 유도까지 했다면서?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결국엔 시아버지와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다고 한다.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비겁한 짓까지 했는지 그게 문제인데, 시어머니는 요즘 따분하고 심심해서 핸드폰만 종일 들고 살았는데 우연찮게 버릇없는 며느리한테 매일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레코더를 이용해서 멋지게 복수한 사연을 읽은 모양이었다.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이거다 하고 일부러 보이스 레코더를 구입해서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녹취하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녹음에 성공하면 남편과 시아버지한테 내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증명해서 나를 고립시키고, 일이 잘 풀리면 아들 며느리 이혼시키고 손주만 자기가 차지해서 키울 계획이었다고.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러나 결과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분노만 샀고, 앞으로 손주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엄중 조치가 내려졌다. 손주가 보고 싶으면 시아버지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 시아버지가 레코더에 손주 목소리를 녹음해 줄 테니 손주가 보고 싶으면 그거나 들으라고 했다고 한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멋진 결정에 대찬성. 앞으로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고 나를 둘러싼 괴소문도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내가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정면에 대고 말을 하지. 그랬으면 나도 얼마든지 속 시원하게 상대해드렸을 텐데. 자기 노은 덫에 자기가 빠진 꼴이다. 이건 복수라고 하기는 좀 약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시어머니가 몰래 레코더를 숨겨와서 나한테 불리한 발언을 유도했었다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곳에 가서 살짝 던져줬더니 예상대로 삽시간에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다. 덕분에 시어머니에 대한 평판은 점점 하락했고 반작용으로 내 명예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시어머니가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을 거다. 우리 집은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고 앞으로 시어머니도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벌을 톡톡히 받았으면 한다. 무개념 몰상식 시어머니를 라면으로 격퇴한 사연. 나와 남편은 대학에서 만났고 꼬박 4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우리 둘 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몇 년 정도가 지나서 아이는 자연이 있는 곳에서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서로 나눴고 남편 고향으로 직장도 집도 옮기기로 결론을 내렸다.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과는 몇 번 인사를 드렸었지만 그땐 서로 내외도 하고 조심하던 때라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미처 몰랐었다. 하지만 시댁 근처로 이사 온 후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의 몰상식하고 무개념인 실체를 알게 됐다. 남편이 출근하고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난 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파트 근무를 했다. 시어머니는 내 파트 근무 스케줄을 알려달라고 성화였고 성화를 할수록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거부감이 생겨서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갔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매일 직접 찾아와서 확인을 했고 내 차가 있으면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초인종을 눌렀다. 처음엔 무조건 문을 열어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온 순간 트집 잡을 거리를 찾아다녔고 빨래를 엉망으로 널었네, 설거지하면서 그릇은 왜 한 개를 남겨놨냐, 밥은 제대로 해먹는 거냐 등등 잔소리를 위한 잔소리가 너무 지겨워서 나중에는 집에 없는 척하고 문을 안 열었다. 그러자 분명히 차가 있는데 이상하다 싶었는지 현관에 서서 라이야! 라고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현관문을 쾅쾅쾅 세게 두드렸다. 그래도 반응이 없자 창문마다 고개를 들이대고 나를 찾았다. 우리 집은 왜 하필 1층인 건지. 결국 나를 찾아내서는 너 딱 걸렸어? 당장 문 열지 못해? 라고 집요하게 문을 열라고 강요했다. 창문엔 커튼이 쳐져 있었지만 작은 틈 사이로 집안이 보였던 모양이다. 조금 열려있던 커튼 틈 사이로 연신 움직이는 시어머니와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는 공포 영화가 따로 없었다. 남편한테 말을 할까도 했지만 시어머니 성격으로 봐서 내가 남편한테 말한 걸 알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은 참았고 그때만 해도 참을만 했었다. 그날도 역시 남편을 배웅하고 애들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파트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바빠서 점심때를 놓쳤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라도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집에 밥이 하나도 없는 걸 발견하고 아무거나 먹자 하고 여기저기 뒤적이다가
남편이 비상식량으로 사다 놓은 컵라면을 발견했다. 시간이 벌써 2시였기 때문에 저녁밥 전에 간단히 먹기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불길한 예감밖에 없었지만 역시나 시어머니가 또 찾아온 거였고 있는 거 다 하니까 어서 문 열어! 라고 엄포를 놨다. 문 안 열어주면 옆집에 민폐를 끼칠 게 뻔했고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오자 트집거리 사냥에 들어간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있는 컵라면을 발견. 그러더니 바로 너 설마 네 남편한테 매일 이런 거나 먹이는 거니? 말도 안 돼. 이게 밥이니? 라고 흥분. 여러모로 선을 넘었다. 인스턴트도 필요할 때가 있고 설마 이걸 매일 주식으로 해결할 리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혼자 그렇게 단정짓고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음식 제대로 안 해먹고 살 줄 알았다고. 맨날 이런 거나 사다 나르면 너야 편하겠지. 그런데 그럼 주부 자격 실격 아니니? 불쌍한 내 아들 손주들. 아유 내 새끼들. 라면서 혼자 신이 나서 방언 터진 것처럼 떠들어댔다. 참다 못한 나는 라면 건더기 일부를 시어머니 이마 위에 올렸다. 딱 붙게.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 뜨거! 너 뭐하는 짓이야? 라고 비명을 질렀다. 이어서 다른 건더기도 꺼내들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주랭랑을 쳤다. 솔직히 이미 적당한 온도로 식은 상태였고 그 정도면 화상 입을 걱정도 없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라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한테 상황 설명을 해줬다. 물론 이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동안의 일들까지 있는 그대로 말해줬다. 아무리 그래도 결과적으로 내가 심했다고 뭐라고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내 얘기를 듣고 빵 터졌다.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어머니 표정을 내가 봤어야 되는데. 화 안 내? 내가 왜 화를 내? 잘못은 어머니가 했는데. 내가 회사 일 바쁘다고 집안일도 못 돕고 애들 육아도 당신이 독박 쓰고 있는데 파트 근무까지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트집이나 잡는 어머니가 잘못한 거지. 그래도 어머님 화나서 당신한테 연락할지도 몰라. 그럼 오히려 땡큐지. 괜찮으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그동안 힘들어하는 것도 몰라주고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이 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남편이 알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었는데 내 걱정과는 달리 남편은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해준 건 고마웠지만 정말 일이 그렇게 잘 풀릴까 한편으론 걱정도 됐는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뚝 끊어졌다. 며칠 동정을 주시하다가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정말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냐고 묻자 남편은 그저 시아버지한테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시아버지한테 일부러 잔소리를 하러 와서 청소며 음식 하나하나까지 트집을 잡는다고 심지어 간단하게 컵라면 먹는 걸 보고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갔다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한다.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시아버지는 결혼 후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유는 시어머니가 워낙 요리 솜씨가 없어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많았다고 한다. 하도 많이 먹다 보니 남편은 컵라면 마니아가 됐다나 뭐라나. 시아버지도 몇 끼 참고 인내하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고 있는 형편인데 가끔 도저히 그마저 불가능하면 맛있는 컵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계신다고 한다. 따라서 남편이 컵라면을 먹게 된 첫 번째 책임은 전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인 요리 솜씨도 형편없는 주제에 어디서 지적질을 하고 돌아다니냐며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했다고 한다. 시어머니 요리가 어떻게 맛이 없냐고 물어보자 맛의 조화나 균형감이 전혀 없는데 레시피를 보면서 만드는 것도 귀찮아해서 뭘 만들어도 맛없는 음식이 되는 똥손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나 같은 주부들이 인류 요리사가 만든 것 같은 소스를 만들고 싶어도 무엇을 어떤 비율로 넣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대강 상상으로 흉내만 낼 뿐이지만 시어머니는 평소에 먹는 모든 음식을 그렇게 대강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고 손만 움직인다고 한다. 시아버지나 남편이 요리책이라도 보면서 만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왜 남의 레시피를 따라하냐면서 이상한 고집을 피웠다고 한다. 참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든다.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이것저것
나름 조미료를 첨가해서 드셨다고 하는데 남편은 일찌감치 집밥은 포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새끼를 다 사먹을 돈은 없었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종류의 컵라면을 즐겨 먹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신제품도 자주 등장하고 맛보는 즐거움도 있고 야식으로 딱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고 보니 내가 만든 음식을 처음 먹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맛있는 밥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라면서 감동 먹었던 표정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다. 또 언젠가 시아버지가 식탁에 혼자 앉아서 라면을 먹고 계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본인 요리 솜씨가 얼마나 똥손인지 제대로 알고 주제 좀 파악을 하라고 어찌나 호통을 치셨는지 시어머니가 끝내 눈물을 쏟았다고 한다. 그 결과 우리 집에 찾아와서 지적질할 기운도 없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중이다. 주부로서 자기가 만든 음식이 맛없단 소리를 들으면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일. 또 시아버지한테 앞으로 아들네 찾아가서 잔소리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고 철저히 야단을 맞았다고 하니 이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초인종 누를 일은 없을 듯하다. 나한테 시어머니 갑질만 안 했어도 본인한테 이런 불똥은 안 튀었을 텐데 다 자업자득이고 요즘 자주 듣는 메타인지 좀 하고 살자고요. 시아버지 제사 때 일이다. 그날은 제사 때문에 시댁에 갔다. 장남인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못 가게 돼서 참석을 못 하게 됐고 대신 내가 제사에 참석하게 됐다. 제사에 딸아이까지 챙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친정에 맡길까도 했지만 친정도 일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를 데리고 갔다. 그런데 마음은 몹시 불편했다.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시어머니와 절연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웬만하면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살고 싶었고 시아버지는 뵌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사에는 원래 남편만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람 일이 생각처럼 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다. 일단 오래간만에 재회하게 된 시어머니는 먼저 귀여운 손녀한테 눈길이 갔고 딸아이도 할머니를 보고 예쁘게 안녕하세요 할머니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딸아이 손을 잡고 친척들 사이를 자랑하러 돌아다녔다. 살짝 걱정이 돼서 애 버릇 나빠지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머리 이 정도 갖고 그러니? 라고 무시. 그 사이 나는 맏며느리로서 손님들과 인사도 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그런데 딸아이가 와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오더니 할머니랑 가자 하면서 딸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딸아이가 나를 보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게 걸려서 제가 데리고 갈게요 라고 얼른 말했는데 넌 손님들하고 인사를 해야지. 오늘은 장남 대리인 자격인데 라고 묵직한 책임감을 안기는 말을 던졌다.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에서 시누이가 오더니 내가 데리고 갈게요 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시누이한테 부탁했다. 시누이는 성격이 참 좋았고 시어머니하고는 연락을 끊었지만 시누이와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자마자 또 가고 싶다고 조르는 딸아이. 이미 스님까지 자주 간 상태였고 식이 진행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일을 어쩌나 하고 혹시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도 아니라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계속 조르는 딸아이. 그때 다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화장실 좀 간다는 걸 갖고 뭘 그렇게 따져대니? 하여간 넌 쓸데없는 걱정하는 건 여전히 1등이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랑 같이 갈까? 라면서 딸아이를 안으려고 하는 순간 딸아이가 급 거부 모드로 변신. 할머니는 더러워서 싫어. 할머니한테서 동물원 냄새 나서 싫어. 라고 열심히 자기 주장을 했다. 아이가 흥분을 했는지 더러워. 손 씻을 거야. 엄마랑 갈 거야. 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딸아이는 시어머니를 할머니라고 알고 부른 게 아니라 친정엄마를 할머니라고 부르다 보니 비슷해 보여서 그냥 그렇게 부른 것일 뿐 친할머니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딸아이가 정확히 할머니라고 지칭했고 딸아이 입에서 솔직한 건지 심한 건지 모를 발언이 쏟아지고 나는 대략 난감인 상황에서 시누이가 혼자서 빵 터졌다. 그 자리에 있던 친척들도 다들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느라 곤욕을 치르는 중이었다. 스님의 어깨도 몹시 흔들리는 게 얼핏 보였다. 역시 웃음도 전염된다는 말이 맞는구나 공감하고 있을 때 딸아이는 괴로워 죽을 지경인데
나는 웃음을 참느라 죽을 것 같은 이 우픈 상황. 얼마 전에 유치원에 들어간 후 남자아이들과 놀게 되면서 여자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딸아이에게 여름에도 타워 주 1회인 시어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는 코틀막이었던 듯 시어머니는 당황하면서도 무슨 소리야? 여기 동물원이 어디 있다고 그래? 라고 달랬지만 옆에서 신우이가 엄마 목욕 언제 했어? 엄마 진짜 여자 맞아? 라고 직구를 날리자 시어머니는 펄펄 끓는 주전자처럼 난리가 났지만 솔직히 나는 신우이에게 엄지척을 해주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시어머니는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몰라 했지만 자기 남편 제사에 몰래 나가버릴 수도 없고 허둥지둥하는 사이에 스님의 법경이 시작됐다. 나는 우선 손을 깨끗이 씻고 싶다는 딸아이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마음껏 씻게 해줬다. 딸아이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를 보자마자 냄새가 났다며 그래서 계속 엄마 옆에만 있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따라와서 너무 싫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구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애지만 여자는 여자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딸아이 손을 닦아주고 기분이 좀 풀렸길래 다시 안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시어머니 옆에는 가기 싫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길래 조금 떨어진 곳에 앉게 해줬더니 다시 표정이 좋아졌다. 식이 끝나자 그때까지 참고 있던 시어머니가 너네 애한테 뭘 가르쳤길래 애가 저 모양이니? 라고 나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달려들길래 어머님이 지저분해서 저희 분가했던 거 잊으셨어요? 애들은 솔직해서 거짓말을 못하는데 어쩌겠어요? 라고 물러서지 않고 응수. 실은 예전에 시어머니와 동거를 했었는데 청결의식 제로인 시어머니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나가 살자고 말했었다.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목욕 좀 하라고 쏘아붙인 시누이도 물론 시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었고 시누이도 따로 살고 있지만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자각시켜주는 걸 잊지 않았었다. 물론 나 역시 같이 살 때는 제발 좀 씻으시라고 몇십 아니 몇백 번 수도 없이 말했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땀 한 방울 안 흘렸는데 샤워는 무슨? 물은 뭐 공짜로 나오니? 니들이야말로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어. 수도세 가스세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라고 말했다가 본전도 못 찾기를 몇 번. 하지만 우리가 생활비를 안 들였던 것도 아니고 돈 타령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딸아이가 태어나고 세균이며 청결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해져 있던 때에 자기 몸도 안 씻으면서 딸아이를 안으려고 하고 손도 안 씻고 이유식을 만들려고 하는 걸 보고는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남편도 몇 번이나 화를 내면서 씻지도 않고 애를 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라고 직접적으로 주의를 줬는데도 내 어디가 더럽다고 난리니 난리가? 라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특히 여름은 최악이었다. 집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려고 하면 전기세 무서운 줄 모른다면서 창문 열고 선풍기 돌리면 되지 않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거실엔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방에 있는 에어컨을 돌리면서 여름 내내 방 안에만 있었다. 에어컨도 안 켜고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시어머니는 수건 적셔서 한번 닦아주면 땀이고 뭐고 다 씻겨나간다면서 여름에도 샤워를 안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참다 못한 우리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미련 없이 이사를 나와버렸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우리가 나가면 이 집은 이제 어떻게 건사하냐면서 소리소리 지르길래 결국 연락도 끊고 시어머니는 없는 셈 치고 살았다. 우리가 나오고 집에 혼자 있게 됐으니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예전보다 더 지저분하게 하고 살았을 게 뻔하다. 딸아이는 예쁘고 다정한 시누이한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랐고 시누이가 다음에 같이 동물원에 놀러가자고 하자 좋아서 방방 뛰었다. 딸아이가 하필이면 시어머니한테서 동물원 냄새가 난다고 한 이유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동물농장이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양, 염소, 토끼, 몰모트 등 작은 동물들이 있고 먹이도 주고 안아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아마 시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가 거기 동물들하고 비슷해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던 게 아닌가 싶다.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는 특히 육류를 좋아해서 몸에서 동물적인 냄새가 강하게 풍겼던 것도 사실이다. 그 냄새를 본능적으로 알아맞힌 내 딸도 참 대단하다. 그 뒤 친척들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씻지도 않고 사는 위인이라는 게 다 들통이 났고 친척분들도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옆에 오면 냄새가 좀 나긴 하더라고. 애들은 진짜 솔직해. 우린 말 못하는 것도 애들은 있는 그대로 다 말하잖아.
그러니까요. 애들은 솔직한 게 최고죠. 덕분에 본인도 이제 알았을 거예요. 아님 평생 모르고 살았을걸요? 라고 모두들 입을 모았다. 의견을 종합해보면 모두들 냄새가 난다고 생각은 했지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였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씻는지 안 씻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시어머니가 안 씻는 사람이라는 게 친척 사이에 공인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로서는 이번처럼 특별한 예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서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나와 남편은 아이 없이 둘이서 살고 있었고 친정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뵐 수 있는 건 겨우 추석이나 설 명절뿐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하더니 다시 며칠 후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는 연락이 왔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돈도 보태주시고 남편이 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자금의 일부를 빌려주시기도 했었다. 늘 신세만 지던 아버지가 입원하셨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은 당장 친정에 가기로 했다. 우리는 아이가 없는 대신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문제는 친정 엄마가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었다. 그래서 친정에 데리고 가는 건 포기하고 애견 호텔에 연락했는데 빈자리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페트시터를 구할까도 생각했지만 남편이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건 싫다고 정색을 했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페트시터는 우리 집에 여러 번 온 적이 있었고 우리 강아지하고도 익숙해져 있는 분이었다. 페트시터의 업무 중 하나로 주인이 집에 없을 때 강아지 산책, 화장실 청소, 밥을 챙겨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담당자를 지명할 수도 있었다. 그분은 성격도 좋고 경찰견 훈련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프로 중의 프로였다. 처음도 아니고 긴급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설득해도 남편은 죽어도 싫다며 시누이를 부르겠다고 했다. 시누이는 그때 막 이혼을 한 상황이었고 자립하기 위해 구직 중이었는데 돈도 없고 하니까 알바비 주고 잠시 부탁하자는 거였다. 하지만 그건 내가 죽어도 싫었다. 이유는 시누이를 절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 시누이가 놀러 온 적이 있었다. 그날 나는 지갑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깜빡했었는데 시누이가 가고 난 후 지갑에서 지폐가 없어진 걸 알았다. 그 얘기를 하자 그건 내가 착각한 거라며 기분 나쁘다면서 반응이 싸늘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날 오전 은행에서 30만 원을 인출했고 영수증까지 있었는데 시누이가 왔다 간 2시간 사이에 10만 원이 비었다.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시누이를 절대 신용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남편이 시터를 부르는 걸 너무 거부해서 시간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시누이를 부르는 것에 동의했다. 나름 대비책으로 비상금 100만 원과 선물로 받은 상품권 70만 원이 들어있는 서랍 안쪽에 취미인 서야 할 때 쓰는 한지를 붙여서 만약 서랍을 열면 한지가 반으로 찢어지게 장치해두었다. 물론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친정아버지 병문안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한테 한지 얘기를 해줬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시누이한테 안방에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주의를 주는 것도 잊지 않았었다. 남편한테 한지가 어떻게 됐는지 같이 확인을 하자고 말했다. 나는 시누이가 손을 댔을 거라고 나름 확신이 있었고 확인 결과 역시나 한지는 두 동강이 나 있었다. 현금은 20만 원이 부족했고 상품권은 통으로 사라져 있었다. 다음날 시누이가 열쇠를 돌려주려고 왔을 때 남편이 사실 여부를 추궁하자 예전에 내 지갑 사건까지 다 인정했지만 자기들이 아쉬워서 부탁해놓고 누굴 시험하는 거야? 라면서 역정을 냈다. 시누이가 가고 나서 남편이 나한테 아주 불쾌하다며 싸늘한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내 동생이 한 짓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하는데 시누이도 가족인데 당신은 도둑질 증거 잡으려고 벌려 쏟나봐. 이제 보니 무서운 사람이었네. 라고 했다. 한편 나는 이게 내가 아는 두 번째이지만 과연 두 번뿐일까?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새로운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함정까지 만들어 놓은 건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아서였어. 애초에 내가 말했을 때 믿어주고 따끔하게 한마디 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은 안 들어? 당신이 시터를 집에 들이는 게 믿업지 않아서 싫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 여동생을 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들이기 싫었어. 내가 꼼수 부린 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말이 있지 않아?
하지만 남편은 2번이나 우리 집에서 절도행위가 드러난 신우이보다 신우이한테 덫을 걸어놓고 보기 좋게 신우이가 걸려들자 오히려 그런 빼박 증거를 확보한 나한테 더 화를 냈고 끝까지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 그 후 나는 우리 집에서 절도행위를 해놓고 죄의식조차 없는 신우이가 꼴도 보기 싫었고 그런 신우이를 감싸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남편과 갈등이 생기면서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런 와중에 전 남편이 빌린 돈의 반환 청구권을 내가 상속하게 됐다. 이혼 무렵에 남편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은 듣고 있었지만 역시나 제때제때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한 달 체납되고 2달째 체납됐을 때 전 남편한테 연락했다. 전 남편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다른 친척을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한테 빌렸던 돈은 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고 아버지 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내가 상속했다고 설명하고 돈을 갚으라고 말했다. 그러자 지금 자금 사정 안 좋은 걸 몰라서 그러냐, 돈이 있는데 안 주겠냐며 그 돈을 안 갚겠다고 선언했다. 전 남편이 친정 아버지한테 갚은 돈은 이제 약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정도도 못 갚아서 저렇게 성질을 부리는 걸 보면 형편이 안 좋은 건 확실해 보였다. 전 남편과 이혼할 때 쿨하게 헤어진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엄연히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했으면 체납 원인에 대해 사과하고 이유를 설명했다면 나도 관용을 베풀 수 있었을 거다. 하지만 이 남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잘됐다. 그 돈은 이제 더 안 갚아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게 더 화가 났다. 따라서 나는 남편한테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전 남편은 그럼 난 자기 파산 신고할 거야. 그럼 그 돈은 영원히 안 갚아도 될걸? 어때? 야 그러지? 라고 이죽거렸다. 이 남자는 자기 파산 신고를 하면 빚에서 해방된다고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엄청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간단하게 빚에서 해방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 세상에 돈 빌리고 갚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예전에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빚 보정을 섰는데 그 빚을 떠안게 되는 바람에 울면서 자기 파산 신고를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은 정말로 자기 파산 신청에 들어갔다. 나한테 메일로 이걸로 너한테 갚을 돈은 이제 없다는 거 알아둬. 잘 지내. 라고 문자가 왔다. 나는 역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후 전 남편과 공통의 친구에게 근황을 물어봤다. 빚은 안 갚아도 됐지만 자동차도 압수당하고 지금까지 당연하게 사용했던 신용카드도 금지, 대출도 금지됐기 때문에 행동 반경이 꽁꽁 묶였고 살던 집도 몰수돼서 작은 아파트로 옮겼다고 했다. 전 남편은 빚에서만 벗어나면 얼마든지 재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해 있었던 모양인데 막상 현실은 폐인이나 다름없었으니 멘붕 상태라고 했다. 빚이 은행빚만 있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조금씩 빌린 돈이 꽤 되는 모양인데 자기 파산 후 다시 재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 빚은 그냥 남겨뒀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대출 한 푼 받을 수 없는 처지이고 어쩔 수 없이 또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데 돈을 빌려주려는 친구는 없었고 오히려 손절당했다고 한다. 자기 파산한 사람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다. 손버릇 나쁜 전 시누이는 제 버릇을 못 버리고 자기 친구 집에서 절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동네에도 소문이 나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절도죄로 체포된 사람을 회사에 둘 수는 없겠지 당연히. 회사에서 뭘 훔쳐갈지 불안하게 같이 일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 새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면접을 열심히 다녀봐야 전부 허탕이라고 한다. 다른 회사에 간들 절도죄 전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또 경영주들끼리 이상한 사람을 고용하지 않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말이다. 신우이가 우리 집에서 돈을 훔쳤을 때는 가족 간의 문제라 경찰을 불러도 별뾰족할 수가 없었지만 상대가 타인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니까. 전 남편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신세를 많이 졌던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이혼 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고인에 대한 인사 한마디 없이 그저 빚 안 갚아도 된다고 신나하던 인간이다. 그런 두 사람이 한꺼번에 벌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속이 다 후련했다. 더 이상 그 두 남매와 내가 엮일 일은 없지만 일찌감치 이혼한 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내 이름은 공학도, 현재 고등학생이다. 어느 날 내 절친이 왕재수라는 애한테 걸려서 사정없이 폭언을 듣고 완전 멘탈이 털려 있었다. 나 이번에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83점밖에 못 받았어. 근데 그걸 왕재수가 알았는데. 넌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겨우 83점이냐? 대체 넌 IQ가 몇이냐? 100은 되냐? 바보.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친구가 왕재수한테 엄청나게 무시를 당한 것 같았다. 잘난 척 대마왕 왕재수는 반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우등생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우등생이라고 해서 아무 말 대잔치가 허용되는 건 아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내 절친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 녀석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용서가 안 됐다. 왕재수는 내 친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들 성적도 들먹이면서 특히 여자애들 앞에서 야 이거 봐, 이 자식 65점이야. 진짜 머리 나쁘지 않냐? 넌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틀리냐? 라면서 함부로 대했다. 그 자식이 하는 짓을 보면서 엄청 화가 났지만 내 성적도 좋은 편이 아니라서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렇게 며칠 후 다른 과목 시험이 있었다. 내 자리는 왕재수의 뒷자리였는데 우연히 왕재수가 곁눈질로 뭘 자꾸 훔쳐보는 걸 알게 됐다. 저 자식 저거 뭐야? 옆에 계속 보면서 혹시 컨닝하는 거? 왕재수는 시력 또한 반에서 제일 좋았다. 내 시력으로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 답안지를 훔쳐보는 게 불가능했지만 왕재수라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착각한 거라면 괜히 나섰다가 망신만 당할 거고 그냥 옆을 쳐다본 것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 왕재수는 또 내 절친을 비웃었다. 진짜 너처럼 머리 둔한 애가 우리 반이라는 게 내가 다 창피해지려고 한다니까. 야, 이렇게 간단한 시험을 90점도 못 받으면 그건 원숭이 IQ지. 라면서 낄낄 웃었다. 내 친구 성적이 왕재수보다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다른 시험 시간에도 왕재수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역시나 옆에 사람 답안지를 열심히 흘끗거렸다.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비책이 떠올랐다. 왕재수가 컨닝 상습법이라는 증거를 찾아낼 확실한 방법을. 왕재수는 내 친구의 점수는 알고 있었지만 내 점수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바로 이 점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다른 친구한테 왕재수가 컨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 친구한테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와, 학도 너 이번에도 100점이라며? 너 진짜 짱이다. 대체 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특별한 비법이랄 게 뭐 있나? 매일 꾸준히 복습하고 테스트 전에 집중해서 문제 풀고 그 정도지 뭐. 야, 그렇게밖에 안 하는데 100점을 받는다는 게 더 신기하다. 라는 대화를 일부러 왕재수가 듣는 데서 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께 특별 허락을 받고 왕재수가 항상 답안지를 컨닝하고 있는 한 수재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그 다음은 그 자리 주변 친구들과 태연하게 나 요즘 시력이 너무 나빠져서 칠판이 잘 안 보여. 그래서 한 수재랑 자리를 바꿔 앉기로 했어. 칠판 글씨가 안 보이면 수업 시간에 힘들지. 그러니까 수재는 눈이 좋아서 괜찮다면서 자리 바로 바꿔줬어. 라는 대화를 한 후 왕재수한테 미안하다 라고 말하자 나한테 뭐가 미안해. 어서 앉아. 라면서 내가 옆에 온 걸 반기는 눈치였다. 아마 왕재수는 100점짜리 내가 옆에 앉으면 신나게 커닝해서 자기도 1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겠지. 그렇게 자리를 바꾼 후 평상시처럼 수업을 들었고 며칠 후 시험날이 돌아왔다. 나는 일부러 아는 답도 틀리게 적었다. 다음날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를 보자마자 옆에서 뭐야 이 점수! 라며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놀라 반 애들이 왕재수 자리로 몰려들어서 그 자식 성적표를 봤는데 헐, 빵점? 왕재수가? 헐! 다들 놀라는 반응. 왕재수는 아니야, 이건 내 점수가 아니야 이건! 라고 허둥거릴 때 내가 맞아, 그건 왕재수 네가 내 시험지를 컨닝해서 얻은 점수잖아 라고 하자 순식간에 반 분위기가 요동쳤다. 너 지금 뭐라는 거야?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 가짜뉴스? 난 그런 양아치 짓은 안 하고 살자는 주의야.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답안지 비교해보면 바로 답 나오잖아. 나는 내 답안지와 왕재수 답안지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고 잘 봐, 답안지 내 거랑 완전 똑같지? 진짜네, 학도 거랑 답이 다 똑같아. 정말이네? 아니야, 아니라고. 이건 뭔가 잘못됐어. 맞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지금까지 네가 받은 성적표 전부
네 실력이 아니라 네 옆자리 우리 반 진짜 우등생 한수재 답을 그대로 보고 베꼈으니까 잘못되고 말고. 뭐? 내 거? 수재가 놀라자 당황한 왕재수는 아니란 말 못 들었어? 라면서 나한테 성질을 냈다. 야, 누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내가 지난번 시험에서 100점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너 내 시험지 컨닝한 거잖아. 아, 그런데 이걸 어쩌나? 자랑할 일은 아닌데 내 인생에 100점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그럼 너 일부러 나 속인 거냐? 비겁한 놈! 비겁한 건 너야. 자격도 없는 네가 남의 점수 가지고 비웃었던 걸 생각해봐. 정작 너는 단 한 문제도 네 머리로 생각해낸 적도 없으면서. 맞아. 옆에 있는 사람 성적이 곧 왕재수 성적이었던 거잖아. 내 말이 학도 거 커닝하니까 빵점, 수제 거 커닝했을 땐 고득점. 어이없어 정말. 반 아이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비판을 했고 마지막으로 담임이 재수, 너 선생님 좀 따라와 라며 왕재수를 데리고 상담실로 갔다. 아니야, 난 커닝한 적 한 번도 없어. 그 후 학교에서 왕재수 부모님을 학교로 불렀는데 그 광경을 반 애들 중에 한 명이 우연히 상담실 앞을 지나가다 목격했다면서 얘기해줬는데 왕재수 부모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그럼 지금까지 커닝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거냐? 이런 파렴치한 놈! 모두들 열심히 공부해서 진지하게 자기 실력을 검증할 때 넌 남의 답안을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서 다른 애들 성적을 비웃었다고? 잘못됐어요. 잘못했다면 다 되는 줄 알아? 썩어 빠진 놈! 그래놓고 집에 와서 성적 올랐으니까 용돈을 더 달라, 애니메이션 피규어를 사달라, 그딴 소리나 해대고. 너 그거 이제 다 압수야. 아버지, 그것만은 제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건 당연히 압수해야지. 그리고 용돈은 네가 벌어서 다 변상해. 마지막으로 네가 욕하고 비웃은 학생한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해. 그 후 왕재수는 그동안의 시험을 모두 재시험 치러야 했다. 그동안 부모님을 속이고 받아온 용돈은 꼭 갚으라는 조건으로 현재 반 강제로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반 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앞으로 2번 다시 커닝하지 않을게. 라며 사죄했다. 참고로 왕재수의 시험 성적은 당연히 모두 낙제점이었다. 특기사항이 컨닝이었던 왕재수는 공부를 안 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놨던 터라 공부는 1도 안 했던 것이다. 평소 실력이 없는데 재시험을 본다 한들 제대로 된 성적이 나올 리가 없었다. 지금까지 우등생이었던 성적이 거짓이었다는 걸 증명해줬을 뿐이었다. 그리고 나도 재시험 대상자에 포함됐다. 비록 컨닝 범인을 잡으려고 벌인 일이었다는 걸 인정하지만 이런 방법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담임한테 단단히 설교를 들어야 했다. 그 후 왕재수는 반 애들한테서 완전히 고립됐고 넌 컨닝이나 하는 주제 다른 애들 공부 못한다고 욕하고 다녔구나? 쓰레기. 진짜 쟤랑은 말도 하기 싫어. 반 애들 모두에게 외면당한 건 물론 성적도 따라오지 못해서 결국 유급을 당하고 말았다. 진짜 쌤통이다. 덕분에 내 친구는 누구한테 성적으로 무시받는 일이 없어졌고 꾸준히 노력해서 성적이 점점 오르더니 마침내 90점을 받았다고 한다. 내 친구의 취미는 밴드였는데 부모님이 성적이 나쁘면 절대 밴드 활동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셔서 힘들어했었는데 이번에 당당히 90점을 받아서 지금은 학업과 밴드 2가지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왕재수는 그동안 모아뒀던 피겨를 부모님께 압수당하고 멘붕이 왔다는데 내 친구처럼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함께 얻어낸 경우하고는 차원부터가 다르다. 왕재수한테 그런 개념 있는 부모님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솔직히 부모님까지 왕재수랑 똑같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조금 겁이 났던 것도 사실이다. 3학년을 다시 다녀야 하는 왕재수는 앞으로 더욱 엄격해진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집중 관찰을 받게 되겠지만 이 모든 건 자업자득이란 사실. 내 이름은 견도이. 나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반려견 랜디가 있다. 아니, 이제 있었다는 과거형이 됐다. 며칠 전 랜디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진수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내가 유일하게 한 가지 말했던 조건은 나의 반려견 랜디와 함께 살고 싶다 라는 것이었다. 진수 씨는 자기도 강아지를 좋아한다며 오케이 했다. 그렇게 1년 반 우리 2사람과 랜디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고령이었던 랜디는 조용히 고통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도야, 랜디는 행복했잖아. 자, 다시 잘 봐봐. 꼭 즐거운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얼굴이지 않아? 진수 씨의 말처럼 눈을 감은 랜디의 표정은 마치 봄날 햇볕을 쬐고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 다시는 랜디와 산책을 다닐 수도 없고 집에 돌아왔을 때 쪼르륵 달려나와
나를 반겨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자 한없이 눈물이 솟았다. 랜디는 틀림없이 행복했을 거야. 그치, 진수 씨? 그럼.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내 어깨를 감싸줬다. 부모님 댁에서 랜디는 찬밥이었다. 꼭 나처럼. 그랬다. 랜디는 언니가 키우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온 강아지였다. 언니는 키우게만 해주면 자기가 다 돌볼 거라고. 조르고 졸라서 강아지가 생겼는데 3일이 지나자 랜디한테 밥 주는 것도 귀찮아했다. 데리고 산책을 나가는 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언니가 방치한 랜디는 언니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내가 돌보게 됐다. 집에서 외톨이였던 나는 랜디를 돌보면서 랜디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다. 그런 랜디가 죽고 난 후 상실감으로 무기력증에 빠진 나를 보고 있던 남편이 이런 제안을 했다. 여보, 우리 랜디를 위해서 반려견 장례식 하는 거 어때? 반려견 장례? 말 그대로 반려견을 위한 장례인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더라고. 말 들어보니까 공공기관 애완동물 화장터하고는 달리 애도며 추모도 하고 끝나고 유골도 가져올 수 있게 돼 있는 곳이 있다나 봐. 랜디를 위한 장례식? 랜디는 나의 가족이었고 사람처럼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결심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 애완동물 화장터는 화장이라기보다는 소각에 가깝다고 하더라고. 물론 유골도 가져올 수 없고 애도니 추모니 그런 건 아예 없다나 봐. 소각 처분이란 단어는 심히 충격적이었다. 우리 랜디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낼 순 없어. 반드시 랜디를 위해 장례식을 치르고 말 거야. 여보, 부탁해. 랜디 장례식 준비해줘. 그래, 알았어. 랜디의 장례식 당일날 나와 남편은 사람의 장례식도 거행된다는 장례식장에 와 있었다. 반려동물 장례식이라곤 해도 엄격한 예식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었고 복장 역시 특별한 규제는 없었다. 하지만 사람의 장례식도 거행하는 장례식장이다 보니 당연히 상복을 입거나 그에 걸맞은 복장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다. 실제로 문상을 온 사람들은 모두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나와 남편도 랜디는 가족이었고 가족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검정 정장 차림으로 갔다. 랜디의 사진, 랜디가 좋아하던 장난감을 가지고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다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랜디와의 마지막 작별 시간, 그것을 방해하려는 듯한 앙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런 데가 다 있었네? 애완동물은 따로 떨어져 있었구나? 하긴 그게 당연하지. 분위기를 깬 목소리의 정체는 언니와 형부였고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몹시 당혹스러웠다. 어쨌건 언니가 키우겠다고 해서 키우게 된 반려견 장례식이니까 얘기는 했었지만 정말로 여길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3일 만에 실증 나서 산책 한번 안 데리고 나갔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온 건지 이해가 안 됐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언니의 옷차림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고도 남았다. 대체 저 옷차림은 뭐지? 언니는 코트를 입고 있었다. 계절은 추워지기 시작했었고 코트를 입은 걸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다. 문제는 색과 옷감이었다. 랜디, 털, 같은 색깔. 언니가 입고 온 코트의 색깔과 느낌은 일부러 그렇게 골라 입고 온 것처럼 랜디와 똑같았다. 어머, 딱 보니까 알겠지? 이 코트 엄청 비싸게 주고 샀어. 내가 무엇 때문에 놀라고 있는지 알아챈 언니는 자기 코트 자랑을 했다. 왜 그런 코트를? 코트가 장례식하고 안 맞나? 그럼 벗지 뭐. 언니가 코트를 벗자 안에 입었던 하얀색 드레스가 드러났다. 짙은 화장, 짙은 향수 냄새와 어우러진 옷차림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한마디로 장례식과는 어느 한 구석 어울리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할 말을 잃은 우리 부부를 보면서 언니는 뭐가 재미있는지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웃긴다. 그 못생기고 냄새나던 유기견 하나 죽었다고 이렇게 오버를 할 줄이야. 도희, 너도 머리가 정상은 아니야? 아니지, 그럼. 언니 옆에서 맞장구 치는 형부. 형부의 옷차림도 언니 정도는 아니었지만 역시 예의에 어긋나긴 마찬가지였다. 하와이 여행이라도 가려는 사람처럼 알로하 셔츠 차림이었다. 왜 그런 옷차림으로 여기로 온 거야? 겨우겨우 화를 누르며 묻는 나에게 언니 부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풋하며 폭소를 터뜨렸다. 너 얼굴 시뻘개진 거 알아? 참나, 개 한 마리 죽었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오버 떠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네? 야, 그깟 개 한 마리 죽었다고 장례식 하는 것도 웃기고 뭘 입고 오든 오는 사람 마음이지.
이제 대놓고 우리를 비웃는 언니를 향해 남편이 따끔하게 한마디 했다. 과연 그럴까요? 여기는 사람이 죽었을 때도 이용하는 장례식장입니다. 주변을 좀 보시죠. 남편이 손가락을 가리킨 곳에는 누가 봐도 장례식에 문상을 온 것으로 보이는 노부부가 서 있었다. 그런 차림으로 나타나면 다른 유족이나 문상객들에게 불편한 기분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화이트 드레스 차림, 알로하 셔츠는 부적절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들으면 법으로 정해진 줄? 뭐 애완견 장례식?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돈지랄하는 거지? 누가 돈지랄을 했다는 거야? 나는 온몸으로 언니의 말에 항의했다. 오늘은 엄연히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이야. 그러니까 새하얀 드레스 입은 여자랑 알로하 셔츠 입은 남자는 좀 빠져줄래?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랜디를 연상시키는 코트는 진심 사양이야. 눈물겹네. 넌 어쩜 옛날하고 하나도 안 변했니? 착한 척 여린 척 여전하네 견도이. 나도 됐어. 실컷 구경하고 큰 웃음 받았으니까 더 있으라고 해도 싫다. 고맙지? 언니와 형부는 실컷 코웃음을 치면서 장례식장에서 물러갔다. 옆에서 우리를 보고 있던 아까 그 노부부가 말을 걸어왔다. 참 몹쓸 사람들이네요. 저런 사람들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위로와 감사의 가벼운 대화를 나눴을 뿐이지만 그 뒤 이 만남은 뜻하지 않은 큰 반전을 불러일으켰다. 그건 바로 형부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중요 거래처. 이 노부부가 바로 그런 회사의 사장님이었던 것이다. 우리를 실컷 비웃느라 형부는 자기 옆에 VIP가 있는 줄도 몰랐던 모양이었다. 그 후 언니 부부의 엽기적 행각과 성격 파탄자란 소문은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고 형부는 회사에서 입지가 난처해지자 알아서 사표를 쓰고 나왔다. 하지만 동종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난 뒤여서 재취업은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언니가 나한테 사정을 했다. 보나마나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언니랑 형부는 그쪽 시댁에서도 이미 내놓은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여서 막상 힘들어지니 나밖에 기댈 사람이 없었던 거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남편이 요즘 취직이 안 돼서 생활비가 너무 모자라. 한 달에 100, 아니 50이라도 좋으니까 아무 조건 달지 말고 그냥 좀 주면 안 돼? 50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이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너네가 왜 그러니? 내가 알아보니까 개 한 마리 화장하는데도 몇십만 원이나 들던데 개한테 쓸 돈은 있으면서 친언니한테 쓸 돈은 없다는 거니 지금? 내 말이 틀려?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틀렸나? 뭘 잘했다고 나한테 훈육지는지 나도 조목조목 따져줬다. 언니는 틀렸어. 왜냐면 나는 언니를 진짜 가족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불렀을 뿐이야. 하지만 랜디는 달라. 랜디는 나한테 진짜 가족이었어. 진수 씨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그러니까 랜디를 위해서 몇십만 원 정도 쓰는 건 조금도 아깝지 않아. 하지만 나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 따윈 안중에도 없는 너 같은 인간한테는 단돈 10,000원도 아까워. 아니 1,000원 한 장도 주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똑바로 알아둬. 내가 단호하게 나오자 언니는 기가 죽었는지 찍소리도 못하고 돌아갔다. 그 다음 날에는 언니와 형부가 다시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우리 좀 도와줘. 언니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어. 도희 처제는 정말 성격도 좋고 착하다고. 솔직히 말하면 애완견 장례식에서 보고 아 진짜 마음이 천사처럼 착하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내 처제라니 그날 내가 얼마나 감동 먹었는데. 맞아. 나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도희야 제발 한 번만. 응? 언니가 고개를 쳐들자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언니가 손에 안약을 쥐고 있는 걸 이미 발견한 뒤였다. 안약까지 사서 연기를 궁리할 정도면 아직 여유가 있나 보네. 나한테서 생활비 얻어낼 생각은 접는 게 좋아. 아 진짜 모양 빠지게 이게 뭐야. 도희는 단순해서 눈물 찔끔.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돈 받아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안약 넣는 걸 한 방에들 그냥 넣은? 아 짜증나. 왜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는데? 그러는 넌 덩치만 커가지고 머리는 뭐에다 쓰니? 볼썽사납게 자중질환이 일어난 두 모지리들을 보면서 가볍게 코웃음을 날렸다. 그만 나가줄래? 두 사람을 집에서 쫓아내면서 마지막으로 언니한테 아참 그거 말인데 라고 말을 걸었더니 언니 얼굴이 활짝 피어났다. 그래 네가 그렇게 야박한 애가 아니야. 고마워. 뭐래? 난 마지막으로 꼭 해둘 말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친동생인데 언니 장례식엔 꼭 가겠다고 그 말하려고.
나야 물론 장소에 걸맞게 검은 정장 입고 잠시나마 반짝 기대를 해서 그랬는지 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고 진심으로 펑펑 눈물을 쏟았다.